곰방대가 돌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허생원은 길 한쪽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저 아래 마을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때는 조선 중엽,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들녘의 볕단은 이미 거두어졌고 빈 논에는 마른 지푸라기만 바람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만 저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맑은 하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한겨울 바람보다도 훨씬 시린 울음이었습니다. 내 논이요. 내가 열해를 일군 논이란 말이요. 허름한 상투가 흐트러진 채 중년 사내 하나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발 뒤꿈치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인 평생 땅을 파며 살아온 사람의 손과 발이었지요. 그 손가락 사이로 흙이 우수수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새어나가는 흙처럼 이 사람의 땅도 그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허생원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그 산의 곁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논을 빼앗았소? 사내가 손가락으로 마을 한복판을 가리켰습니다. 기와가 번쩍이는 커다란 집, 담장이 높고 대문 앞에 하인이 서 있는 이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지붕 위 기와마다 이끼 한 줄기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논에서 걷어온 것들로 해마다 다시 이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요. 최영감, 대기요. 허생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곰방대를 천천히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미소가 왜 거기서 나왔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울음 앞에서, 빼앗긴 논 앞에서 어찌 웃음이 나올 수 있는지.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아니었지요. 허생원이 평생 떠돌아다니며 익힌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탐욕이 깊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를 제 손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이미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날 그 미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사내. 최영감. 이름 석자만 들어도 마을 사람들이 절로 인상을 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을 간 넘겼고 키는 작달막했으며 눈은 항상 반쯤 내리깔려 있었지요. 그 눈이 한번 마주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손으로 막고 싶어졌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눈을 두고 저 눈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세고 있는 눈이다라고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지요. 최영감의 걸음걸이에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걸을 때도 논두렁을 지날 때도 두 눈은 항상 바닥과 주변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떨어진 엽전이라도 있는지, 버려진 물건이라도 있는지, 혹시 더 이익이 될 것이 있는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익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코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찌 저 영감은 돈 될 일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 마을 어른들이 장터에서 막걸리 한 잔씩 걸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덧붙이곤 했지요. 천벌 받을 사람이야. 반드시 천벌 받아.
하지만 그 말이 빈말로 떠돌기만 한 지도 수십 년이었습니다. 최 영감의 재산이 어디서 불어났는지는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지요. 고리대금이었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면 어김없이 최 영감의 하인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쌀을 구워주겠노라 했습니다. 방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마을에 흉년 소식이 돌기 시작하면 최 영감은 하인 둘을 시켜 가장 가난한 집들을 먼저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쌀이 떨어지셨다지요. 저희 나리께서 염려가 되어 보내셨습니다. 한 섬 드릴 테니 내년 봄에 2섬만 갚으시면 됩니다. 한 섬을 빌리면 이듬해 봄에 2섬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봄에 2섬을 못 갚으면 다시 그 2섬에 이자가 붙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가리켜 마을 사람들은 눈덩이라 불렀습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눈덩이였지요. 10해, 20해가 흐르는 사이 마을 사방의 논이며 밭이며 산기슭의 밤나무 밭까지 하나씩 하나씩 최 영감의 이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소장농이 된 사람들은 제 논에서 일하면서도 가을이 되면 그 대부분을 최 영감에게 바쳐야 했고 남은 것으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서 수군거리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씨 성을 가진 대장장이 이야기였습니다. 오씨는 솜씨가 좋은 장인이었습니다. 쟁기며 나시며 그의 손에서 나온 연장은 마을에서 제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아내가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오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 영감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쌀 한 섬 반을 빌렸습니다. 그 이자가 불어나고 또 불어나 결국 오씨는 20년 동안 그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결국 세상을 떴고 대장간도 최 영감에게 넘어갔습니다. 오씨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대장간 터에 최 영감이 곡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곡간을 볼 때마다 오씨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저 곡간이 오씨의 눈물로 지어진 곡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 끝 오두막에 살던 늙은 과부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과부는 최 영감에게 쌀을 빌려 쓰다가 논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오두막 한 칸만 남은 채로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도와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돌봐주었지만 워낙 가난한 마을이라 한계가 있었지요. 소식이 전해지자 최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내 탓이란 말이오? 일을 하지 않으니 굶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지만 최 영감에게는 관아와 닿은 줄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들 수가 없었지요. 사또가 바뀔 때마다 최 영감은 반드시 새 사또에게 두둑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덕에 관아에서는 최 영감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도 흐지부지 묻혀버렸지요. 한 번은 마을 청년 하나가 용기를 내어 관아에 고발장을 냈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매를 맞고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오래 쌓여 굳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던 그의 가을, 허 생원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등에 보따리 하나를 맨 행색이었습니다. 어느 고을 출신인지 무슨 일로 이 마을을 지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하룻밤 방 한 칸을 얻어 묵었습니다. 첫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둘째 날 그는 마을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걷기도 하고 장터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짧게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걸었습니다. 셋째 날 그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씨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정씨라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열해 전 흉년에 쌀반 섬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손수 일군 논 새 마지기를 빼앗긴 사람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영감은 논을 빼앗은 뒤에도 정씨에게 그 논에서 소작을 짓게 했습니다. 제 논에서 일해서 수확의 반 이상을 최 영감에게 바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것도 모자라 올 가을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소작도 내쳤습니다. 문서가 있소. 도장까지 찍은 문서가 관아에 가도 소용없다 하더이다. 정 씨의 목소리가 흙 속에 묻히듯 잦아들었습니다. 흙을 움켜쥔 그 손이 이제는 힘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생원은 한참을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그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을 흙 특유의 냄새, 수확이 끝난 논의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사람의 땀 냄새를. 그러다 천천히 일어서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습니다. 문서는 문서로 되갚아야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만 그 눈빛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주막 방 한 칸 안에서 허 생원은 등잔불을 켜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또 지우고 지우고 또 쓰며 새벽이 되도록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 영감이 새벽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그 방 창호지 너머로 흔들리는 등잔 그림자를 보았다 합니다. 저 선비는 밤새 무얼 쓰는 것인고 주막 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선비들이란 원래 밤색을 쓰는 것이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허 생원이 쓰고 있던 것은 시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탐욕을 그 탐욕으로 뒤집어 엎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허 생원은 평생 여러 고을을 떠돌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 고리대금에 무너진 가문들, 권세에 짓눌려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그는 그런 곳에 종종 나타나 조용히 한판을 벌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에 관한 소문이 간혹 돌기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데 허름한 선비 하나가 나타나서 싹 해결해 줬다더라. 그 선비가 진짜 있기는 한 거야? 글쎄 모르겠어. 그냥 소문이겠지. 소문은 소문으로 남았고 허 생원은 이름도 없이 바람처럼 다녔습니다. 그날 밤 그가 마음속으로 다진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탐욕은 쥐어짜면 짤수록 커진다. 하지만 그 탐욕이 제 발로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판이다. 그리고 허 생원은 그날 밤 한 가지 장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정씨 곁에 있던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는데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손등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손을 놓지 않고 있었지요. 순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허생원은 그 작은 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논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문서나 정이나 인과응보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내년 봄에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하고 작은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판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그 작은 손에 있었으니까요. 마을 훈장 어른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생원과 비슷한 사람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고을에 권세 있는 아전이 마을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어느 날 허름한 선비 하나가 나타나 그 아전의 탐욕을 이용해 판을 짜고 아전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내놓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게 같은 사람이냐고요? 누군가 물었을 때 훈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사람인지 신선인지는 모르겠고 하늘이 보내는 것이 사람 모습을 하고 오는 법이니까. 훈장은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2부 황금 두꺼비와 풍수도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도포를 걸치고 다니던 허생원이 느닷없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번듯한 청색 도포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방건을 반듯하게 쓰고 허리에는 청동 놀이개를 달았으며 손에는 황동 나침반을 들고 있었지요. 어제의 그 허름한 나그네와는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허생원은 천천히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나침반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차거나 무언가를 쪽지에 적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땅에 귀를 가까이 대는 신용도 했습니다. 때로는 소나무 밑둥을 손으로 짚으며 눈을 감기도 했지요. 혼자 떠드는 혼잣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땅이, 여기 이런 것이 있을 줄이야. 마침 그 산길을 지나던 나무꾼 하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 풍수를 보시는 거요? 허생원은 느릿하게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알아보시는구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에는 말이 빠릅니다. 장터보다도 빠르고 물보다도 빠릅니다. 아침에 씨앗처럼 떨어진 말이 저녁에는 나무가 되어 있는 곳이 마을이지요. 풍수도사가 왔다더라. 뒷산에서 뭔가를 캐려는 것 아니겠어? 비밀이 있는 땅이래. 혈 자리를 잡는다던데 엄청난 게 묻혀 있나 봐. 소문은 반나절도 안 되어 최 영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하인 하나가 조심스레 고했지요. 날이 풍수도사가 뒷산을 3번씩이나 오르내려 싸웁니다. 나침반으로 혈 자리를 재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여느 풍수꾼과 달리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 묵고 있냐? 주막에 계십니다. 최 영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것처럼 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달려가면 속내가 보인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오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뒤 마치 산책이라도 나가듯 느긋하게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허생원은 방 안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아주 오래된 책이었지요. 한자가 빼곡히 적힌 그 책은 얼핏 보아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최 영감이 기침 한 번으로 자신을 알렸습니다. 허생원은 책에서 눈을 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최 영감은 그 무뚝뚝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습니다만 탐욕이란 자존심보다 강한 법이어서 슬그머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풍수를 보신다 들었소이다. 이 근방에서 좋은 땅을 보셨소? 허생원이 비로소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영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아주 천천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리고 다시 얼굴로 관상이 허생원이 앞으로 조금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관상에 제복이 가득하오. 눈 아래 광대뼈 선이 저리 두드러지는 분을 내 50평생 세 분밖에 못 봤소이다. 그 세 분이 모두 거상이 되셨지. 최 영감의 귀가 잠시 빨개졌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관상을 칭찬받으면 귀가 솔깃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니, 오히려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미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더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최 영감은 능청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애써 표정을 가다듬으며 물었지요. 어허, 과찬이요. 그런데 도사께서 뒷산에서 무언가를 찾으신다는 이야기가. 허생원이 천천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함부로 꺼낼 게 아니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호지가 살짝 흔들렸지요. 주막 어딘가에서 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소리들이었습니다만 그 방 안은 조용히 긴장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허생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황금 두꺼비를 아시오? 최 영감이 눈을 깜짝했습니다. 황금 두꺼비? 모르시오? 어르신 댁 뒷산이 그 산인데. 허생원은 들고 있던 낡은 책을 천천히 최 영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지요. 글씨가 오래되어 흐릿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북방 산 아래에 천년을 묵은 황금 두꺼비가 잠들어 있으니 이를 얻는 자 3대가 부귀를 누리리라. 최 영감은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글자를 따라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서는 어디서 났소? 팔지 않소? 그게 아니라 어르신 댁이 저 뒷산 기슭 아니오? 최 영감이 굳었습니다. 그렇소이다만. 허생원이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혈 자리를 다 잡았소. 어르신 댁 뒷산 북쪽 사면 소나무 3그루가 삼각으로 선 자리 아래요. 땅 기운이 묵직하고 축축하오. 딱 1000년 묵은 것들이 잠드는 자리지. 내가 20년 풍수를 보면서 이런 자리는 3번밖에 못 봤소. 최 영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타오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허생원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 눈빛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허생원이 책을 도로 가져가며 덧붙였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소. 조건이 있지. 조건이요? 최 영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허생원은 그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도사, 잠깐만. 며칠 더 생각해 봐야겠소. 상대를 잘 골라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허생원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최 영감은 닫힌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혼자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최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고 그러다 결국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다 합니다. 눈을 감으면 황금빛 두꺼비가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요. 3대가 부귀를 누리리라.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대면 내 아들, 내 손자까지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다는 게야. 최 영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달을 보며 그 달빛 아래 최 영감의 얼굴에는 탐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평생 그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표정. 그것이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최 영감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정씨는 주막 한 귀퉁이에서 허생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생원이 돌아와 자리에 앉자 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되겠습니까요? 저는 관아에도 가봤고 사또 앞에도 엎드려 봤습니다. 그때마다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는 건 아닌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또 짓밟히는 것이 두려운 목소리였습니다. 허생원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잠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졌습니다. 당신 딸 이름이 무어요? 순이라 합니다. 몇 살이요? 7입니다. 허생원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순이가 내년 봄에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씨는 그 짧은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에 가을별이 맑았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 가을 하늘 특유의 별이 크고 선명한 밤이었습니다. 제3부 스스로 곡간 문을 여는 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최 영감은 2번 주막 앞을 지나쳤습니다. 둘 다 우연을 가장한 것이었지요. 허생원의 방 창호지에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 보따리가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 슬그머니 확인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 영감이 다시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인을 대동하고 먹을 것을 한 상 들려왔지요. 닭 한 마리를 잡아 끓인 닭탕이며 전병이며 곶감까지. 주막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허생원은 그 상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말씀해 주시지요. 최 영감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갔습니다. 최 영감이 잠시 굳었습니다. 선수를 빼앗긴 셈이었지요. 그는 음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상대가 그 과정 자체를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허생원은 긴 한숨을 쉬며 들고 있던 책을 접었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탐욕을 싫어하오. 그 자리에서 깨우려면 깨우는 사람이 무소유의 진정성을 산신령께 증명해야 하오. 최영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소유라 함은 허생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과 땅 문서를 모두 내어놓는 것이요. 잠깐이면 돼요. 관아의 공증을 받아 이 마을 빈민 구제소에 기탁하는 형식을 취하면 되지요. 산신령이 그 성의를 보면 두꺼비가 모습을 드러내오. 그 뒤에는 물론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고. 최영감의 얼굴에 의심이 서렸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남을 속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속는 것에도 누구보다 예민했지요. 관아 공증이라 함은 법적 효력이 있어야 산신령도 믿지요. 종이 한 장으로 속이는 것은 신령이 가장 먼저 알아채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생원은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처럼 공방대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소. 내가 사기꾼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계시지요? 당연한 생각이요. 허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가 어르신의 재산을 가져다 어디다 쓴다 했소? 빈민 구제소에 기탁하는 형식이라 했소. 그 기탁 증서는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 있고 관아 공증까지 받은 것이니 두꺼비를 얻은 뒤에 관아에 가서 되돌려 받으면 그만이요. 내가 중간에 가로챌 방법이 없는 구조라는 말이요. 최영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증된 기탁 문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생원이 그 돈을 직접 가져갈 방법은 없었지요. 최영감은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허생원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르신, 황금 두꺼비가 아깝지 않으시면 그리 마시오. 내가 다른 적임자를 찾아야 하겠지만. 아니요. 최영감이 생각보다 빠르게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스스로도 놀란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방 안에 자신과 허생원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겠소이다. 허생원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낚였다. 하지만 표정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소. 또요? 허생원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뜸을 들이는 것도 기술이었습니다. 중요한 말 앞에 침묵을 두는 것, 상대가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 긴장하게 만드는 것, 속세의 때를 벗어야 하오. 자정 산꼭대기에서 산신령께 알몸으로 30번 절을 올려야 하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최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몸으로요? 산신령이 탐욕의 옷까지 버리는 용기를 보고 싶어 하오. 옷이란 세상에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지요. 그 포장을 모두 벗어야 진정성이 보인다는 것이요. 최영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서리가 내릴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최영감의 머릿속은 누가 들여다봤다면 황금빛으로 가득했을 것이요. 이윽고 최영감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소. 허생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지요. 현명한 선택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최 영감의 하인 중 하나, 돌쇠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돌쇠는 최 영감의 집에서 2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교활하게 문서를 이용했는지, 돌쇠는 심부름꾼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최 영감이 부당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을 그 집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그 집 온돌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요. 돌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주막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들은 돌쇠는 달랐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수도사가 가짜가 아닌지, 황금 두꺼비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닌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주인 영감이 크게 당하는 것 아닌지, 그는 그날 밤 마을 훈장 어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풍수도사라는 자가 좀 수상합니다. 황금 두꺼비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고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조건도 이상하고, 훈장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돌쇠야. 예. 최 영감이 평생 남한테 한 짓이 뭔지 내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 돌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씨 대장간 기억하지? 정신혼 이야기도 알지? 저 마을 끝 오두막 과부가 어찌 됐는지도 알고. 압니다. 훈장이 조용히 덧붙였지요. 하늘이 하는 일에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훈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그 영감 집에서 20년을 살았어. 그러면서 그 짓들을 봐왔고, 그 세월 동안 내가 말 한마디 못한 것을 지금 그 선비 한 명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돌쇠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20년. 그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 눈앞에서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그리고 끝내 최 영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관아 공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흐렸습니다. 구름이 두텁게 껴서 낮인데도 어둑했지요. 최 영감이 관아 서리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허 생원은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지요. 이 공증은 전적으로 최 영감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최 영감의 모든 재산과 땅 문서가 마을 빈민구제소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서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 영감이 인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찍기 직전 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바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손에서 놓은 적 없는 재산을 비록 잠깐이라도 내놓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 황금 두꺼비가 더 컸습니다. 3대가 부귀를 누리리라. 탁! 도장이 찍혔습니다. 허 생원은 그 소리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 씨가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허생원이 여기 오는 것을 알고 아침부터 기다린 것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허생원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을 참는 소리였지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꼭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허생원은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주막 뒷방, 훈장 어른의 방, 정 씨의 오두막.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을 만나 말을 전했습니다. 내일 밤 자정 이후 동이 틀 무렵 주막 마당으로 나오시오. 조용히, 소리 없이. 말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반쯤만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허생원은 그날 밤 마을 뒷산 소나무 세 그루 아래를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솔잎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제사부 알몸으로 산에 오른 밤, 그날 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음력 10월 초순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달이 있긴 했지만 구름이 계속 가려서 빛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요.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먼 산 어딘가에서 부엉이 울음이 한 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최 영감이 집 뒤쪽 산길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차려입고 왔지요. 비단이라도 입고 가야 산신령 앞에서 품위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황금 두꺼비를 받아올 때 허름한 옷차림이면 우스워 보인다 싶었는지 어쨌든 그는 이 밤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허생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되셨소? 최 영감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여기 두고 오르시오. 꼭대기에서 30번 절을 올리고 나면 내가 표시를 해둔 바위 아래서 두꺼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최 영감이 옷을 한 겹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겉옷을 벗어 허생원에게 건네려 하자 허생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한테 주면 안 돼요. 땅 위에 놓으시오. 산신령이 보고 계십니다. 최 영감이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땅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속옷을 벗었습니다. 바지를 벗었습니다. 버선까지 벗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에 닿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음력 10월의 밤바람이란 뼈에 닿는 법이지요. 최 영감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황금 두꺼비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 발바닥에 박혔습니다. 솔잎이 발등을 찔렀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풀이 종아리를 훑었지요. 60 넘은 노인의 몸으로 어두운 산길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비틀거렸고 한 번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두꺼비를, 3대가 부기를, 그 생각이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허생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의 뒷모습이 바람 속에서 조그맣게 흔들리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허생원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우습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리석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지요. 평생 남을 속여온 사람이 끝내 자기 욕심에 속는 것, 그것이 탐욕의 최후란 것을 그는 곧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주막 마당 한가운데 관아 공증을 받은 문서 꾸러미가 놓였습니다. 등잔 2개가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마을 사람 30명 가까이가 빙 둘러섰습니다. 훈장 어른이 등잔을 높이 들고 앞에 섰습니다. 허생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합법적으로 이전된 것이요. 최 영감이 자기 손으로, 자기 도장으로, 자기 의지로 넘긴 것이지요. 각자 자기 이름이 붙은 논밭 문서를 찾으시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최 영감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문서 꾸러미 앞에서도 몸을 망설이게 했지요. 그때 정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2 손을 떨며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내놓은 문서요. 열애 전 빼앗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다른 문서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 밭이요. 내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소.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적힌 문서를 찾아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빼앗긴 것, 15년 전에 빼앗긴 것, 10년 전에 빼앗긴 것. 문서마다 연도가 달랐지만 빼앗긴 억울함은 모두 같은 것이었지요. 정 씨가 꾸러미 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훈장 어른이 함께 펼쳐주었지요. 논새 맞으기. 정 씨의 이름.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2 팔로 꼭 마치 잃어버렸던 자식을 되찾은 것처럼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나 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생원은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보며 곰방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났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어이, 두꺼비가 없어. 없다고. 도사 어디 갔어? 헐레벌떡 내려오는 발소리.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최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알몸으로 새벽 이슬에 흠뻑 젖고 솔잎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붙은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발은 긁혀서 여기저기 붉은 자국이 났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습니다. 눈은 반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요. 마당 앞에 서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풋하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엔 조금씩 크게. 수십 년의 서름과 억울함이 그 웃음 속에 섞여 있었지요. 최 영감이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듯 팔로 몸을 가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옷이, 내 옷은? 그 도사는 어디 갔어? 허생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와집을 돌아보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을 빈민들 몇 명이 이미 안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사랑채에 불이 켜졌고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이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영감의 번듯한 기와집이 이미 마을 빈민들의 쉼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내 집이오. 당장 나오시오. 마을 훈장이 조용히 앞에 나섰습니다. 최 영감, 이 집은 공증된 문서에 따라 빈민구제소로 이전되었소. 영감이 스스로 도장 찍었지요. 그건 잠깐 형식적으로. 형식이든 아니든 관아 공증 문서는 법이요. 최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서서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평생 자기 것이었던 기와집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제오부 국밥 한 그릇. 서리가 내렸습니다. 처음 서리가 내리는 아침이었지요. 풀잎 위에 하얀 것이 내려앉아 해가 뜨기 전 잠깐 세상을 덮어두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운 하지만 맑은 아침이었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서리 밟히는 소리가 바삭바삭 났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 어귀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 사람 하나가 헌 손바지와 도포 한 벌을 담 너머로 던져주었습니다. 자기가 입기에도 낡은 것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옷 한 벌을 누군가에게 얻어 입는다는 것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옷을 걸치고 최 영감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있었습니다. 쌀독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당연했고 잠을 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언제부터 배가 고팠는지도 모를 만큼 그저 막연하게 허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산을 오르내린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게는 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장터 어귀를 지나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최 영감을 보았습니다. 아는 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최 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이었습니다. 베어낸 벼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텅 빈 논이었지요. 그 논들이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이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최 영감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논을 되찾은 사람들이 걱정되거나 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감각이 있었지요. 이 논을, 이 밭을, 이 땅을 평생 소유했는데도 자기 손으로 일군 적이 없다는 것. 구루터기 사이에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흙이었습니다. 정 씨가 이 흙을 손으로 쥐고 울었습니다. 이 흙이 정 씨에게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영감에게 이 흙은 그저 재산 목록의 한 항목이었을 뿐이었지요. 그는 잠시 그 흙을 바라보다가 손을 펼쳤습니다. 흙이 서리 맞은 바람에 조금씩 날렸습니다. 그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마을 끝 외딴 오두막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정 씨의 집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열애전 논을 빼앗은 그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그 앞에서 그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최 영감이 서 있었던 것은 아마 밥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지요. 다리가 이쪽으로 이끌린 것을, 의지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이끈 것을. 그때 문이 열리더니 정 씨가 나왔습니다. 아침 나무를 해오려는 것이었는지 도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 영감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 바람이 마당 끝 낙엽을 굴렸습니다. 낙엽이 담장 밑까지 굴러가다가 멈췄습니다. 최 영감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눈을 먼저 내리깔았습니다. 정 씨가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눈빛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그 사이 어딘가인지. 그러다 정 씨가 말없이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영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쫓겨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 씨가 사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밥이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무와 된장이 어우러진 흰 쌀국밥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설이 내린 아침 공기 속에서 그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정 씨가 최 영감 앞에 그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영감은 한동안 그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사발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손가락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것이 이렇게 이상한 감각으로 느껴진 것이 언제 처음이었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사발을 들어 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탐욕으로 떨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떨리는 손이 처음이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께에 닿는 순간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발 속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최 영감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알몸으로 산을 오르고 내려온 것보다 더 헐벗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오두막 안에서 순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침밥 줄까요? 정 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최 영감만 남았습니다.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고
설이 내린 마당에 무릎 꿇고 혼자 울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아침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서 멀리 어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이었지요.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솔잎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가 마치 멀어지는 발소리처럼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곰방대 연기 한 줄기가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금방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허생원은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허생원은 날이 밝기 전에 떠났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 보따리 하나를 메고 고요히 길을 나섰다 합니다. 주막 주인에게는 방값을 남겨두었습니다. 정확하게 머문 날수만큼의 방값이었습니다. 한 푼도 더 한 푼도 덜하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마을 어귀에서 훈장 어른과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훈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허생원이 껄껄 웃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요. 훈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황금 두꺼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허생원이 삿갓을 눌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못 찾았으니. 그리고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곰방대를 입에 물고 삿갓을 눌러 쓰고 그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이라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다가 이윽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훈장은 한동안 그 길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 제일 바른 곳으로 가는 법이지. 에필로그. 그 이후로 최영감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살이 붙었지요. 어떤 이는 황금 두꺼비가 진짜 있었는데 허생원 혼자 챙겨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사실 허생원이 신선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방식대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도장 찍고 자기 발로 산에 올라갔다가 자기 알몸으로 내려왔지. 그것이 다 제 탓이야. 마을 사람들은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혀를 차며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막걸리 자리에서 모내기 쉬는 시간에 가을 추수 끝난 뒤에 최영감은 그 겨울을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허드렛 일이라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에게 돈을 빌렸다가 논밭을 빼앗긴 사람도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일을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 들을 때도 있었지요. 평생 남 것을 가져가더니 이제 남 집에서 밥을 얻으러 오시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영감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씨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 논 한 자락에서 일손이 부족하오. 할 수 있겠소? 최영감이 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씨의 논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서툴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논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허리를 굽히는 것도, 삽질하는 것도, 낫을 쥐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정 씨가 2번 해주면 최 영감은 3번을 했습니다. 효율이 반도 안 됐지요. 그래도 최 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굳은 살이 정 씨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최 영감은 그때야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문서 위에 도장만 찍던 손에 처음으로 굳은 살이 생기던 날, 최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번들번들한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논에서 일하는 그의 손은 이제 탐욕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정 씨의 딸 순이는 꽃놀이를 갔습니다. 진달래가 뒷산에 한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진달래 한 다발을 꺾어다가 마당에 흙을 고르고 있던 최 영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최 영감이 멈칫했습니다. 꽃을 받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꽃 한 송이를 선물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드리거나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정쩡하게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순이는 벌써 뛰어가고 없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 진달래를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담장 밑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쇠는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마을을 떠났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최 영감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짐 보따리를 메고 걸어갔습니다. 어디서 새 주인을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마을을 나서기 전 훈장 어른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어르신, 제가 그때 최 영감한테 말렸어야 했을까요? 말렸으면 안 됐을까요? 훈장이 답했다 하지요. 그건 평생 내가 품고 살 질문이다.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야.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과 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돼. 돌쇠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딘가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생원은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먼 산골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저작거리에서 비슷한 차림의 노인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지요. 무엇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허생원을 닮은 노인을 보았다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어르신, 황금 두꺼비는 정말 있었습니까? 노인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있지요. 사람 마음속에. 그럼 처음부터 그 두꺼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씀이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 판은 오래가지 않소. 그냥 탐욕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길을 터준 것뿐이지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답니다. 이른 봄에 진달래가 피는 것을 한 아이가 볼 수 있게 되었소. 그리고 삿갓을 눌러쓰고 사라졌다 하지요. 뒷산 소나무 세 그루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합니다. 봄이면 그 아래 고사리가 올라오고 여름이면 그늘이 지고
가을이면 솔방울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쌓입니다. 황금 두꺼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아무도 파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파보지 않는 것이 그 자리가 남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 새구루 소나무 아래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곰방대 연기 냄새 같기도 하고 그냥 소량기 같기도 한 그런 냄새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